현장에서 본 청년 정치라는 주제로 이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세대에서 제가 보고 있는 2030의 정치 지형을 좀 진단하고 이 보수 진영과 관련해서 이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10년 전에 처음 국회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원내행정국 인턴으로 이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2010년대 중반에 뭐 열정페이다, 헬조선이다 해가지고 이 청년층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당시 취업준비생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취업준비생들이 겪고 있는 뭐 갑질이라든지 취업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원래는 기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 언론 고시반에도 들어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좀 실제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이런 걸 바꿔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 이 국회에서 이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일하던 친구들 한 7명 정도 모아가지고 청년 정치 크루라는 이 단체를 결성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기본적인 모토 자체는 진보나 보수 같은 거 이제 떠나서 진영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 그만하고 이제 우리 세대의 이제 좀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취업준비생들 갑질이나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그 취업준비생 보호법이라는 정책을 저희끼리 이제 고안을 해가지고 이제 의원실 찾아다니면서 뭐 입법 청원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분들이 이제 좌우를 떠나서 다 같이 이제 좀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좀 정책들 바꿔나가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청년 정치 크루라는 단체, 지금은 제가 이제 세대정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칼럼 쓰고 방송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인생 커리어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단체다 보니까는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2030들 같은 경우에 사실 막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어느 한 진영에 막 그렇게 큰 애착이 있는 그런 세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 이념이라든지 진영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당장 이 세대가 직면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련된 컨셉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중후반, 정확히는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원래는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많이 이탈을 했고 가끔 뭐 보수 진영을 찍기는 하지만은 저는 정확히는 이 세대는 뭐 중도 무당층 성향이 가장 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정서를 좀 반영해가지고 2020년에는 또 뭐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은데요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뭐 청년층의 어떤 이 무당층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크게 두 가지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청년층이 보수화됐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고, 지난해 이제 계엄과 탄핵 전국에서는 뭐 20대 극우론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배경과 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11년째 이제 이 뭐 청년 정치 혹은 이제 좀 더 넘어서 이제 세대와 관련된 일들을 이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이 청년 정치인들의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양성 과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말에 12월 달에 그 리서치뷰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번 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2030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이제 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저는 이 여론조사가 현재 이제 2030 특히 이제 남성들의 여론을 굉장히 잘 담아냈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2030 먼저 여성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이 보면은 가장 좋아하는 게 노무현, 그 다음이 문재인, 뭐 김대중, 뭐 박정희 이런 순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진보 진영 대통령들을 먼저 좋아한 다음에 보수 진영을 이제 좋아한다고 이제 응답을 했었는데 흥미로운 게 2030 남성들이에요.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세 번째 뭐 김대중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지만 또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도 좋아하고, 또 더 흥미로운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거의 꼴찌였습니다. 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비슷했는데 퍼센트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이 성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저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진보 쪽이면 진보 진영 대통령을 쭉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보수 쪽이라면 보수 쪽 대통령을 쭉 좋아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대통령을 이렇게 좋아하는 성향들이 혼재해 있는. 근데 전 이게 현재 2030 남성들의 그 여론을 잘 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여론조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의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가 이제 딱 10년 전이니까는 그때 20대였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20대 후반이고 지금은 30대 후반이 됐는데, 그 10년 전에 이제 이 2030 세대에서 남녀 불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율이 0%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당시 이제 정부에 대한 그 국정 수행 평가도 보시면은 20대 남녀 할 것 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의 경향들은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보수화됐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2022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확실히 이제 20대 남성 그리고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 5, 60% 정도가 이제 보수 진영 후보를 찍었을 정도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동안 이제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진보 진영에서 이제 이 집단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들의 이제 주요 지지층으로 여겨왔고 또 이제 띄워주는 모습들을 보여서 당연히 이 세대 이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적이겠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재미있는 게 이 대선 당시에 이 20대 이하 여성들 같은 경우에 윤석열 후보를 찍은 게 33.8%고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43%가 넘게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었어요. 근데 30대 여성도 그렇고 20대 여성도 그렇고 역대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표를 그 2030 여성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단지 남녀 갈등, 남녀 구도로 볼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2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랑 뭐 박지원 그 전 비대위원장을 각 당에서 내걸어가지고 성별 구도로 이제 이 경쟁이 치러졌었는데도 불구하고 2030 여성들의 상당수도 이제 보수 진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대에서 이제 진보 진영이 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현재 이제 2030 저는 이제 남성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왜 이들이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탈하게 됐나? 크게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층의 남녀 갈등,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 과잉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남녀 갈등 문제 그리고 이 정치 이념 과잉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30 세대가 이제 남녀가 항상 이제 그동안 이전 한 2012년 대선까지는 거의 비슷한 이 투표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대의 여론이 갈라지기 시작한 게 이제 원년으로 치면은 2016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6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한 그 노래방, 아니 상가 화장실에서 이제 20대 여성이 그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한테 이제 무차별 살해, 그 묻지마 살해를 당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그동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2010년대 넘어가면서 뭐 데이트 폭력 문제 혹은 이제 몰카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불만이 팽배해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묻지마 살인을 당하다 보니까는 이 불만이 터져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강남역에 집결해가지고 이제 여성 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구호가 뭐 여자라서 그 살해당했다 막 이런 구호를 보였었는데, 이게 사실 이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 여성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게 저는 당연히 이해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왜 남녀 갈등의 원인이 됐을까 의아하실 텐데,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이 이후 전개된 모습들이 좀 이후 전개된 양상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자라서 살해당했다 뭐 이런 이제 구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진보 진영과 뭐 이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다, 남성은 잠재적 뭐 성범죄자다 막 이런 구호가 나왔어요.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띄워드린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에서 당시에 보도가 된 건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르는 남성에게 갑자기 살해를 당했다 보니까는 이제 좀 남성에 대한 뭐 두려움이나 뭐 불만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구호가 되면서 온라인을 뒤덮기 시작을 했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구호를 막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때 이제 남성들의 좀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로 이제 그 사실상 실질적인 그 당의 당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녀 간에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남역에 방문을 해서 뭐 이제 좀 그 가해자를 추모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다음 생에는 이제 부디 남자로 태어나라.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남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 지금 가뜩이나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냐 아니냐로 이제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여성들 편을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좀 여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시절에 그 2016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청년층에서 많이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또 그 커뮤니티마다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2010년 넘어가면서부터 극우 성향의 이제 일베가 굉장히 막 흥행을 하면서 나머지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베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베를 뺀 나머지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녀 불문하고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로 이제 이런 젠더 갈등이 막 크게 불거지면서 이제 이 청년층의 커뮤니티도 이제 그 진보 보수였던 구도가 남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현재 이제 뭐 있는 FM 코리아나 MLB 파크 이런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전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2016년에서 한 2018년 요 정도 사이에 이 기간을 거친 뒤에는 현재는 많이 보수화된 상황이고 그 반대로 이제 뭐 여성시대나 덕후 이런 이제 여초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이 적극적인 지지층으로 변모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민주당이나 이런 거대 양당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2016년에서 한 18년 가는 그 기간 동안 이 청년층에서 남녀 갈등이 진짜 거의 극에 달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보 정당들은 워낙 또 이제 여성주의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 정의당에서 이 발생한 사태인데 2016년 8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의당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당시에 이제 메갈리아라는 그 여성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여기가 뭐 남혐 사이트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 사이트의 존재 자체가 그 남녀 간에 이제 좀 갈등으로 비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의당 문의에 의해서 이 메갈리아 사태, 이 메갈리아 커뮤니티를 좀 옹호하는 듯한 이런 이제 논평을 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의당을 지지했던 2030 남성들이 줄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는 정의당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런 논평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도 벌어질 정도로 진보 진영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 문제로 이제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그 남녀 갈등의 어떤 발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2030 남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남녀 갈등이 가장 극에 달했던 이 시기가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이 남녀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사건들이 벌어졌었거든요. 뭐 좀 이따 이제 이수혁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이 2030 남성들이 진보 진영에 불만을 갖고 특히 이제 이 페미니즘 운동이나 이런 데 불만을 갖고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진보 진영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 분석을 하는 게 뭐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데 뭐 여성들에 대한 우대를 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어서 이제 이탈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남녀가 싸웠던 사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남성을 아니 그 남성은 그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 마느냐 그런 인식에서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련된 사건들이 다 이제 여성 폭력이라든지 성범죄와 이제 좀 엮인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무고한 사건인데 왜 남자를 일방적으로 이제 범죄자로 매도하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분노를 했던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이제 목소리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이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이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남녀 간의 갈등으로 크게 비화를 했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이수역 폭행 사건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건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남녀 간에 좀 온라인상에서 논쟁을 빚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그 갈등으로 번진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떤 여성이 글을 올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친구랑 이제 이수역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5명이 와서 자기가 이제 쇼컷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막 욕을 하면서 때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제 큰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좀 공론화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번진 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다 이래가지고 막 주장을 했었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거 짧은 머리 했다고 그냥 다짜고짜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 여자가 거짓말 한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사실 기성 정치인들은 거의 이제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마 이게 인터넷에서 불거진 이 갈등이다 보니까는 뭐 아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이제 또 2세대와 가깝다 보니까는 이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논쟁부터 이 남녀 갈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청년층한테 인기가 많은 정치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젊은 보수 엘리트다 뭐 이런 정도로만 여겨졌었는데 이 이수역 사건에서 남성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함으로써 2030 남성 팬덤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사건 즈음해가지고 이제 FM 코리아라든지 MLB 파크 같은 이 온라인 커뮤니티들도 진보 성향에서 이제 보수 성향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거짓말을 한 걸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이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이제 좀 이렇게 부흥을 할 때였잖아요. 그 유튜브가 한참 막 생겨나다 보니까는 이제 근거 없는 폭로들도 막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사이버 레카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슈 물고 와서 막 설명하는 이런 유튜브들도 많이 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유독 2018년에 이런 갈등이 크게 불거졌던 게 유튜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자극적인 소재들을 공론화하고 가져와서 이제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보편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윤어게인 집회 주도했던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에도 이 즈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윽튜브라는 이제 유튜버였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서 강제 이제 탈퇴돼가지고 유튜브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남녀 갈등 이슈들 적극적으로 몰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시작된 갈등이고 청년층에서만 벌어진 문제다 보니까는 기성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 2019년까지도 이제 2019년, 20년까지도 이제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이 갈등에 뭐 별로 이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황 2018년, 19년 넘어가는 시점에도 이미 2030 남성들의 이런 이탈이 진보 진영에서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영자, 20대 영남 자영업자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기도 했고,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기도 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그렇지 정당 차원에서는 이런 모습을 이런 문제에 관심 갖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징조는 2020년 총선에서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총선 출구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이때 선거가 이제 미래통합당이 완전 폭망한 선거였잖아요. 민주당 진영이 180석을 가져간 선거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4, 5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4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때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0대 여성에서 이 보수 진영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진보 진영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20대 남녀 간의 갈등 구도가 정치권에 본격화한 거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부터였죠. 이제 이때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시장 뽑으면서 아니 어떻게 20대가 이렇게 많이 압도적으로 보수 진영 후보를 찍을 수 있지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언론은 20대 남성만 주로 이제 좀 조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44% 나왔는데 진보 진영이 아니 그 제3지대 기타 후보가 15%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생각해 보면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 문제로 일단 재보궐 선거 시작이 됐고 그 재보궐 직전에 LH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터지면서 기본적으로 청년층에서 진보 진영에 실망한 상황. 근데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진영은 싫으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 몰표를 줬던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 이제 기본적으로 진보적인데 민주당은 싫다 보니까는 이제 진보 정당에다가 많은 표를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 남녀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됐죠. 그래서 뭐 22년 대선도 그렇고 지난 대선에서도 20대 남성들이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이제 보수 진영 후보를 뽑음으로써 굉장히 이제 화제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요것들 때문에 또 지난해 초 같은 경우에 초에서 중반까지는 이제 이대남 극우론 이런 것들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그걸 굉장히 환영을 해가지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20대 청년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호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그 탄핵 정국에서 청년 우파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계엄 때도 그렇고 탄핵 때도 그렇고 이제 이대남 극우론 그리고 청년 우파 이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20대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에 그 탄핵 집회 나가가지고 막 응원봉 흔들고 이러는데 20대 30대 남성들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언론들이 2030 여성은 여의도에서 이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2030 남성은 뭐 관저라든지 이런 데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대통령 탄핵에 뭐 반대한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요 보도 한번 보실게요. 그 세계일보에서 1월 달에 낸 기사인데 이제 서부지법 사태 직후입니다. 근데 체포된 90명 중에 46명이 뭐 2030이다, 2030 남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먼저 진실을 말씀드리자면은 30대 남성이 가장 많았던 거는 뭐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30대 남성 다음으로 많은 게 40대, 50대, 60대 남성 순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명도 안 되는 숫자였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진실은 사실은 3, 40대 그냥 청장년층 중심으로 이제 서부지법 난동이 벌어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언론에서 이제 2030을 좀 이렇게 부각하게 좋다 보니까는 가장 많은 30대 남성에 20대 남성을 붙여가지고 이제 2030이 별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남동 집회에 뭐 2030 남성들이 많이 갔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뭐 한남동 집회를 3030 남성이 주도했다. 비중이 23%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이 언론에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 통신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몇 시에 몇 명 있었냐를 이제 측정을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20대 30대 남성 비중이랑 20대 30대 여성 비중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같은데 마치 이제 이 남성 부분만 부각을 하면서 이 2030 남성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이제 보도를 많이 언론에서 하다 보니까는 청년층에서 이제 청년 남성들 사이에서 좀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는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탄핵에도 찬성을 하는데 왜 우리를 국으로 몰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만이 막 조금씩 커지는 그런 좀 여론이 나타났었고요. 요거는 이제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마저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서부지법 난동 직전인 오후 11시에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서부지법 인근에 뭐 6.1%, 9.4% 있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이 표의 왼쪽 부분, 여기가 이제 20, 30대 남성인데 6.1%, 9.4%죠. 근데 이 표를 보시면은 중앙일보가 당시에 요것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이 표에서도 여성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 집회 당시의 생활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몇 명 있었나를 보면은 2030 여성이 그 자리에 더 많이 있었음에도 더 적었던 2030 남성들만 뚝 떼가지고 마치 이제 서부지법 집회를 2030 남성들이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는 이 남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정한울 박사께서 이제 여론조사 이제 그 한국 리서치랑 이제 여론조사 한 거를 보면은 이 계엄 직후에는 이 탄핵 찬성 여론이 2030 남녀가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2030 남성층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 찬성한 여론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 탄핵에는 찬성을 하지만은 내가 이제 여의도 나가가지고 이제 뭐 응원봉 흔들고 이런 건 어차피 이제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고 죽 서서 개주는 꼴이니까는 나는 그냥 그 국회에서 알아서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관망하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2030 남성들이 보수화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수 진영을 막 무작정 지지하진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갤럽의 2024년 11월 통합 여론조사인데요. 그 비상계엄 직전이죠. 여기 보시면은 20, 30대 남성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랑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표들은 다 어디 갔냐? 다 무당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저는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도 사실 다르진 않다고 보는데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당층 성향이면서 이제 선거 때마다 뭐 진보 진영에 표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혹은 진보 진영에 표를 주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유동성이 크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뭐 한 50대,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싫어도 그래도 좀 지지해주고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20,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 싫으면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엄 직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를 봐도 20, 30대 남성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보는 비율은 10%대에 불과했고요. 20대 남성들 보수화됐다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 못한다가 71%에 달합니다. 거의 뭐 그 40, 50대, 지금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40, 50대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서 저는 2030 남성은 보수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고 반민주당 성향의 스윙보터 집단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또 이 2030에서 진보 진영에서 이탈한 두 번째 원인으로 이제 진보 진영,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념에 너무 많이 경도돼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대표적인 소재가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보는데요. 이 한국갤럽 2025년 연간 통합 여론조사 보시면은 세대별로 2030 남성은 좀 비슷하고요. 4050 비슷하죠. 근데 보면은 어차피 20대, 30대 10살 차이고 30대, 40대 10살 차이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라데이션처럼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향이 변하는 게 정상일 텐데 20, 30대만 유독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중간에 조금 더 보수 쪽에 있고 40, 50대 같은 경우에는 똘똘 뭉쳐서 이제 완전 진보 쪽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저는 검찰 개혁에서 나온다고 보고 그거를 만든 원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리고 아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20, 30대 남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남녀 갈등이 물론 가장 클 텐데 또 이제 40, 50대 남성과 또 대비되는 측면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이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난리 났잖아요. 뭐 검찰 개혁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안 한다. 뭐 이제 검찰 개혁 가지고 검사들이랑 거래했다. 막 이래가지고 당원들끼리 난리가 났는데 사실 요 문제는 20, 30대들은 관심도 없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면은
이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하다가 실패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검찰 수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 20년 동안 지상 과제가 검찰 개혁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2030들은 이해를 못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40, 50대 이제 민주당 지지층 여론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뭐 딴지일보라든지 루드앱이나 클리앙 이런 커뮤니티 가서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여전히 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 개혁을 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한데 사실 제가 이제 38이거든요, 올해. 근데 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2030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인 저부터 제 아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왜 도대체 민주당이 이렇게 검찰 개혁에 목을 매나 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선 직전에 이제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요.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가 뭐냐, 차기 대통령이 뭘 중요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서 1순위는 경제 활성화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2순위가 되게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는 게 4, 50대, 그냥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4, 50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세력 척결해야 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율이 2030에서는 뚝 떨어졌고요. 오히려 2030들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 중요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래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난해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한국 사회가 이 인구 구조 때문에 지속 가능하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두려움이나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소해 주길 바랬는데 이제 왜 이제 주력 이제 좀 정치권의 주요 이제 기득권이 된 주력 기득권이 되는 이제 민주당은 이런 얘기 안 하고 검찰 개혁 얘기만 하느냐 이에 대한 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요거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하고 나서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추구했던 주장했던 의제들을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추진을 했었잖아요. 뭐 탈원전 밀어붙였었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뭐 이런 것들도 밀어붙였었고 최저임금도 막 굉장히 이제 처음에 빨리 올리고 했었는데 근데 이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좀 상황을 보지 않고 막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탈원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탈원전 추진하면서도 그때 막 체코 가가지고 원전 안전하니까 좀 계약해달라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젊은 층이 볼 때는 아니 그 원전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외국에선 저렇게 원전을 어필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탈원전 강행하느냐 막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2030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높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뭐 외교 문제라든지 산업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의 진보 진영에서 막 밀어붙였던 거와는 다소 다른 유연하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지금 상황에 맞춰서 되게 유연하게 정책을 이렇게 좀 시행해 주길 바라는 그런 니즈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청년 정치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공관위 선발하면서 청년과 여성을 절반 이상 했다. 이렇게 선발했다. 이렇게 막 홍보를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 좀 칼럼을 썼는데, 그 국민의힘이 요즘에 아무래도 청년층 지지가 없다가 생겼다 보니까는 이 청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을 앞에다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요즘 청년들 막 앞에 내세운다고 별로 이렇게 막 딱히 막 지지를 더 해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년 정책도 저는 이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청년층 정서에 부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제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청년 지지를 못 받다가 한 5년 전부터 청년 지지를 받기 시작을 했고
한 윤석열 정부 한 후반부터 이제 청년 지지가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원래 청년들이 지지하다가 한 2018년부터 남성들 빠져나가고 21년부터 여성들 일부 빠져나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의 지지가 빠진 거는 민주당이 먼저 경험을 했죠. 근데 이제 민주당도 청년들의 지지가 빠지던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냐면은 청년 정체성을 굉장히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대남 지지율 빠질 때는 20대 남성을 이제 간판으로 이제 인재 영입을 총선 때 해가지고 막 어필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20대 여성들을 뭐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청년을 중시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오히려 논란만 있었고 청년들 지지를 높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청년 정체성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정치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한테 과도한 관심과 이런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는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누군지 모르고 데려왔다가 마지막에 이 친구가 너무 이제 돌발적으로 독단적으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돌발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세평조회가 충분히 돼 있는데 밖에서 이제 청년이라고 불쑥 영입해 오다 보니까는 뭐 진짜 뭐 알지도 못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원종건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제 느낌표 소년으로 이제 막 유명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영입을 했었는데 뭐 여자친구 폭행 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당에서 오랫동안 이 활동해온 청년들이 엄청 많을 텐데 이제 밖에서 이렇게 캐릭터만 보고 이제 데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안에서 박탈감이라든지 사기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좀 당의 어떤 인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한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까지 해가지고 요 이제 청년 마케팅 했다가 이제 사고, 이제 좀 사달이 났던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4년 총선부터는 아예 뭐 청년 이런 걸 내세우질 않더라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뭐 청년 이런 거 어필하는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반윤석열 검찰 개혁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거 치렀었는데, 오히려 그때 이 비례대표 투표한 거 보면 조국혁신당이 청년층에서도 꽤 높은 투표가 나왔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아는 거죠. 아, 어차피 청년 내세워봤자 청년들이 찍어주지도 않고 안에서 사고만 난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가겠다 했는데, 근데 이 민주당이 5년, 6년 전에 했던 실수를 현재 이제 좀 국민의힘이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 청년층 잡겠다고 막 청년 정책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그 쏟아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는 더 이상은 좀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게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막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한 2010년대 후반에는 그래서 좀 나름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정책 내면은 청년들이 긍정적으로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워낙 이제는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없습니다. 요즘은 뭐 월세도 지원을 해주고, 뭐 이사 간다고 하면은 뭐 부동산 복비도 막 지원해주는 지자체들도 있고요. 워낙에 많은 정책이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뭐 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만한 것들도 없고, 나온다고 한들 역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별로 이제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 이렇게 쏟아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30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문제라든지 한국 그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책임감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이런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화제를 뭐 얻어내기 어렵다라고 보고, 실제로 2022년 대선 때도 보면은 청년층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공약은 그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청년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만 따로 띄어가지고 뭐 이렇게 준다고 해서 뭐 이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발굴하고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광주 복합 쇼핑몰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이준석 대표랑 그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우리가 광주 참고로 이
충청도 아래로는,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는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어요.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게 없어서 그 지역민들의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때 광주에 우리가 뭐 코스트코 유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거니까는 막 광주도 막 술렁술렁이었고 청년층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어떻게 그 논평을 냈었냐면은, 이 광주에다가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는 거는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그 상생에 위배되는 거고, 이거는 광주 정신에 위배되는 문제다. 뭐 이런 이제 논평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청년이 이재명 대통령 그 유세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맨날 민주당에서는 광주 와가지고 광주 정신 그러는데 그 광주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막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것처럼 저는 이제 지금의 2030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레토릭, 그 이념적인 어떤 구호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어필할 수 없는 그 세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신동아에서 예전에 한번 관련해서 칼럼을 썼었는데, 그 2016년 총선부터 이제 민주당이 선거마다 계속 이기고 있고 2020년 총선부터는 거의 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나 봤을 때 인재 시스템에서 온다고 인재 풀, 이 사람을 길러내는 시스템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본인들이 그 민주당 차원에서 사관학교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주변에 있는 그 시민사회 풀이 사관학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에는 운동권에서 이제 사람들 차출해서 썼고, 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는 2010년대부터는 뭐 참여연대라든지 혹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에서 사람들 차출해서 이제 썼거든요. 근데 참여연대가 뭐 이름은 시민단체지만은 전 사실상 그 미국으로 치면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막 이런 정책 아젠다 같은 거 발굴해가지고 계속 제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활동해가지고 또 이제 공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초선이어도 요즘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민주당은 초선인데도 전투력이 굉장히 좀 센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국회의원 선수만 초선인 거지, 이 정치 사회 분야에서 일한 거는 막 10년, 뭐 20년 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사회가 워낙에 이제 취약하다 보니까는 이제 막 항상 이제 좀 어떤 밖에서 유명한 사람, 화제가 있는 사람, 뭐 이런 명망가들 중심으로 이제 영입을 해왔는데, 이게 보수 진영이 주류였던 한 2010년대 초반까지는 유효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법조인이든 학자든 기업인이든 이렇게 좀 명망가들을 데려와가지고 정치를 해도 굉장히 이제 당이 잘 굴러갔었지만은, 사실 요즘에 이런 명망가들이 국힘에 가고 싶을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기업인이거나 유명한 법조인이다 하면은 당연히 수도권에서도 인기 많고 항상 압승하는 민주당 가고 싶지, 국민의힘을 가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은, 밖에서 이제 사람을 데려오는 전략은 사실은 보수 진영이 주류였던 시절에나 가능했을 전략이고, 더 이상은 이제는 쓸 수 없는 전략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반대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2000년대 민주당이 했던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민사회를 키우고 여기서 이제 활동한 사람들을 이제 공천을 하고 당에서 기용을 함으로써 이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풀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말로만 맨날 뭐 무슨 마스시타 정경숙처럼 하겠다, 혹은 뭐 복면가왕처럼 오디션을 하겠다 이러는데, 항상 이게 보면 이벤트성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1년 정도 청년 정치 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고충은 뭐였냐면은, 저도 이제 20대 후반, 28에 처음 27이네요. 27에 이제 국회 인턴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항상 한 27부터 한 32살 정도까지는 매 순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나? 왜냐면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대기업 가서 뭐 얼마를 모았고 뭐 집을 샀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여기는 뭐 그런 기업들처럼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의원실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내일 잘릴 수 있는 그런 지위인 거고, 또 이제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일을 한다고 한들 언제 어떻게 승진할지도 모르는 상황. 저는 이 인생의 그 기회비용이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하는 사람 차원에서도 그렇고 출마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면은 공천도 받을 수 있고, 뭐 구의원, 도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이제 열심히 할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능력 있는 사람은 뛰어들기가 좀 망설여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친구들 다 이제 막 회사 가가지고 커리어 쌓고 한창 돈 벌 나이에 당장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정치권에 뛰어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 정치에서 보통 뭐 이제 비용들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기탁금이 얼마고 선거 비용이 얼마다 이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막상 이제 활동하는 청년들 입장에선 그 정도는 다 구하려면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구의원, 시의원 정도의 선거 비용 어떻게 자기가 마련하려면 마련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건 이 기회비용이 아닐까. 그래서 이 진짜 남들 직장 갖고 자산 형성하고 커리어 쌓아 올릴 이런 시기에 돈벌이 포기하고 진짜 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을 이런 경력 쌓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국처럼 뭐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설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일하면서 돈 벌고 경력 쌓고, 정치적으로 훈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정당에 참여하는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청년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보수 진영이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시민사회 기반을 확충하면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아젠다를 생성을 하고 또 청년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 이거는 사실 당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라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진짜 그 밖에서 막 불쑥 누구를 영입해오고 이런 것들 근절하고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잘해온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들에게 이제 그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제 한국갤럽 정기조사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월 이제 모아가지고 통합 여론조사 결과 내는데 2월 달에 여론조사가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30대 남성 지지율이 30대 남성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9%가 나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집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9%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약하자면 30대 남성들은 민주당은 싫지만 이재명은 높이 평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30대 남성 지지율이 30대 여성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들이 과거에 이대남 이대노로 갈려가지고 싸웠던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집단에서 이렇게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인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원인은 뭐 이유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실용 정치 혹은 뭐 주식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30대 남성 여론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게 향후 그 선거에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문제 의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